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대노했습니다. 그냥 분노가 아니라 대노했습니다. 국기문란이다 라고 했는데 치안감 인사 관련된 겁니다. 도대체 경찰은 왜 대통령 결재도 안 난 인사를 언론에 발표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단독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화가 난 상황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눈살 찌푸리는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자 이 대표가 악수 안 하려고 이렇게 몸싸움까지 벌인 장면. 몸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살 찌푸린 장면 왜 나온 걸까요? 다 이게 징계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셀코리아. 셀코리아. 경제가 정말로 어려운데 동아일보 1면도 걱정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환율이 1,300원 뚫렸습니다. 셀코리아 가속 1,301.8원에 마감됐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외국인 팔자. 코스피 또 연저점. 실물 금융 복합위기 심화 우려. 증시 문제 있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서 이거 걱정입니다. 증시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다, 공황 상태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주. 경향신문 6면입니다. 이주 뒤에 무슨 일이? 윤리위 쿠데타다. 이준석 개 반격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도 윤리위를 향해 비판의 말을 냈습니다. 당에선 제 살 깎을라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당대표, 악수를 청한 배 최고, 악수하기 싫은 이 대표. 결국 어깨 툭, 배 최고의 어깨 툭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애들 장난하냐 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정치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군기. 한국일보군요. 중대한 국기문란. 경찰 기강 잡기 나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군기 잡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대노했다라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결재도 안 떨어진 인사를 그냥 자기 스스로 발표했다. 왜 그런 걸까요? 관행이다. 경찰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대노한 까닭은?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문. 조선일보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공문. 어떤 공문일까요? 자, 여당의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TF에서 국방부를 면담 후에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서주석이 국가안보실 1차장, 서주석 당시 청와대 NSC 1차장, 북의 시신 초각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잘 모르겠고 그냥 추정된다 라고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 전 차장은 부인했습니다만 석연치 않습니다. 확실히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국방부의 발표 톤이 매우 다운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건 다시 살펴볼 만한 문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방부가 당시 북한의 만행이다 라고 규탄을 했다가 며칠 뒤 시신을 소각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좀 추정되고 조사는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한 발이 아니라 한 3발을 뺍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라는데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큰 논란일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돌직구 좌장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양당의 청년 정치인은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순천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용주 전 의원과 대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서재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2주 뒤에 봅시다. 윤리위의 징계 연기 그리고 당내의 파열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고위원과 대표 간에 악수를 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몸부림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주 지연, 갈등은 격화, 논란이 더 커져버렸어요. 윤리위 이 대표 징계 수순 물음표. 일단 윤리위가 징계를 연기하자 이 대표 측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우제하냐? 라고 윤리위를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윤리위가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거꾸로 말하면은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뭐 나올 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그러면. 윤리를 향해서 강한 푸시를 한 겁니다. 몰아붙이기를 한 겁니다.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윤리위가 발표 못하고 있지. 나올 때까지, 징계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우제냐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이준석 개 의원들도 연이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와 윤 핵관들의 갈등 양상까지 의견 차이가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대표는 윤리위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아이 증거도 없으면서 왜 질질 끄냐, 기우제냐. 이 대표 측, 이 핵관, 이 대표는 일부 윤 핵관이 징계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고 차기 당권을 거머쥐려 하나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관은 윤 핵관을 때립니다. 윤리위 뒤에 윤 핵관이 있지? 라는 게 이 핵관의 의심. 그러자 한 윤 핵관은 동아일보에 서로 다 익명으로 누군지 아는데 말할 수는 없고 입이 간지러워요. 저는 당대표의 개인적 문제로 대통령이 왜 피해를 봐야 하냐,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피눈물 난다, 당대표가 자꾸 말썽 부린다, 대통령과 당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 윤 핵관은 이 대표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의원들의 이야기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부터 들을까요? 비판부터 들을까요? 두둔부터 들을까요? 두둔 쪽입니다. 지금 윤리위가 제가 볼 때 자해 정치를 하고 있어요. 대표 망신주기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윤리 회의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리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고요. 민주적 절차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김용태, 오신환 이 세 분은 윤리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하려 하느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반면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입니다.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면전에서 성범죄를 용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두고 둘로 나뉜 겁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일단 이 대표는 윤리위를 때리고 있습니다. 기우제 지내냐, 증거 없지, 못하지,
확실히 윤리위가 왜 징계 여부를 2주 뒤로 미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던데 그러자 이준석 개라고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윤핵관이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의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디언식 기후제라고 왜 인디언이 기후제를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빗대서 징계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원회 열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찌됐든 징계 처분의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음. 사상 초유의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그럼 나 빼고 기존에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 일들을 보게 되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스스로 전체적인 문제가 돼서 당을 떠났다가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잣대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낸 다음 당권을 거머쥐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 내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준석 대표가 직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극심한 혼란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떠나고 난 뒤에 당권에 이로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이 대표가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이 대표가 떠나게 되면 여기서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다음번 총선의 공천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더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내년도에 임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 전당대회를 치러지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수순에서 그다음 총선까지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이 설 수가 있죠. 아 지금 당 대표가 예.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천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당내에서 윤리위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들을 더 국민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리를 하게 되면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정당인 민주당에서 말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강욱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안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이준석 대표, 이 대표를 두둔하는 측과의 갈등들이 더 첨예하게 붙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국민의 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리고 관련된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갈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한 2주 정도 주어졌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갈등 구도가 뉴스에 나오지 않고 진짜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 위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당 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의 말씀은 이 대표와 이준석 개 소위 의원들에게 윤리위를 흔들지 말라. 윤리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자중하라라는 돌직구 발언인데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 대표는 왜 윤리위를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징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형태가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좀 조용히 있다가 내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깔끔하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윤리위도 물론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뭐냐면 첫 번째는 조용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죠. 아니면 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발표를 한다면은 아주 신속하게 뭐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짧은 조사를 거쳐서 결단을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 절차를 보면 뭐 지방선거 다음 날에 이걸 잡았다가 또 언제로 연기했다가 뭐 김창근 실장 불렀다가 또 2주 후에 이준석 대표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당무원으로서 봤을 때는 시끄럽게 길게 가고 있어요. 아 윤리위가 예, 길게 시끄럽게 가면 안 되거든요. 조용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네. 시끄럽고 길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면 이준석 대표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는 그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걸 하다 보면 당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한테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 쓰실 예. 필요가 있고 한 가지는 김철근 실장 그저께 불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법원이 아니잖아요. 법원 사건이 많으니까 뭐 3, 4주 있다가 도는데 왜 그 다음날 이준석 대표 부르고 딱 마무리 안 짓는 거예요. 2주를 이걸 또 주면 2주 동안 계속 이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궁금하긴 해요. 왜 2주를 끕니까? 게다가 2주 뒤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예. 저 기간 중에. 그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와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 징계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고 있으면은 아 우크라이나가 또 2주 뒤에 와요. 예, 뭐 7월 4일인가 언제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희한하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윤리위를 너무 흔들어서 안 된다는 말씀도 많은데 조금 당원으로서 좀 답답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양하군요. 천하람은 위원장님은 윤리위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길게 가냐에 대한 비판의 말. 김병민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윤리위를 좀 존중하고 차분하게 기다려라는 비판의 말. 흥미롭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의혹은 두 가지예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 경찰 수사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품위 유지와 관련된 일인데 김철근 실장이 대선 기간 중에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을 찾아가서 7억을 투자할 테니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양에서 각서 비슷한 걸 쓰는데 그걸 도대체 왜 써줬냐. 이 대표 주장은 나는 그거 써준지 모르고 있다 라는 주장인데 일단 그 써준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고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둘 다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하지 않은 점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령 성상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한 개인의 사인에 불과했다. 당대표의 직위 속에서 그런 상납을 받았고 받지 않았고 또 혹은 그 성상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내가 아무런 그냥 개인적인 패널에 불과한데 나를 왜 상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 설령 뭐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호텔에 들어갔다고 다 성상납을 받냐. 아무런 뭐 해당이 없다. 설령 나는 받지 않았지만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사인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어쩔 수 있는가라고 하는 쟁론이 하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조금 그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잡아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과잉해서 오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누군가 와서 가령 제가 이제 그 박은순 선거 때 상실장을 하니까 막 찾아와요. 선거 때 뭐 아들 비리, 뭐 군, 뭐 후보의 비리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그 기간을 넘기기 위한 무마책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알았다. 후보한테 말하겠다 이러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선거 때를 넘기는 그런 과정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김철근 실장 차원에서 저걸 그냥 써준 거고 이 대표는 그냥 몰랐다 하면 네. 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냐? 예. 몰랐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월 7일인 이유가 지금 그 일을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예. 이제 그런 시점을 아마 윤리위원회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 경찰의 어떤 수사 과정? 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일 하나로 이준석 대표를 얘기할 수 있냐. 그다음에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당규 속에서도 최고위 과정에서 적합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해볼 테면 해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그렇게 생각됐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리위가 그런 것처럼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런 일정들이 수순이 돼 있다면 굳이 22일 날 윤리 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7월 7일 날 열겠다고 하고 한꺼번에 정광석화처럼 뭐 정무실장이 한 부분대로 이준석 대표는 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입장을 빨리 내서 그렇지 않으면 윤리위가 또 제소당해 해당 행위자로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김병민. 그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만약 당에 대한 도덕적 처분할 거면 윤리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제가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얘기 사례를 잠깐 들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행동 말과 행동들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도 있지만 가장 더 중징계가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듯이 이걸 짤짤이라고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큰 중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태도?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일이죠. 이준석 대표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후로 기우제 등에 대한 언급들 또 여기에 대해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 이렇게 갈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있는 점, 이 대표는 확실히 지금 윤리위를 흔들고 있어요. 당원들이 걱정 있는 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냥 이준석 대표 망신주의라고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소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한 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거듭 한번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윤리위가 2주 뒤 어떤 결과를 낼지가 초미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두 분이 충돌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다 있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이 대표가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 직접 보시죠. 자, 서재현 네. 위원장님,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청하자 이 대표가 손 저리 치우라 라고 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깨를 이제 툭 치는 장면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안 좋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개인의 국회의원을 넘어서 당 대표와 이제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시작이 이제 그 단순히 의견에 대한 충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불신이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태가 안정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좀 힘든 상황에서 그럼 최고위원은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좀 보듬어주고 이제 지난 보면 저 어깨도 스매싱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깨도 톡톡 쳐줘야 돼요. 그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네. 쓰다듬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 부분이 누가 잘못했느냐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당 대표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예. 그러면 당 대표의 권위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또 최고위원의 저는 의무다라는 생각하는 것이고 둘이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비공개 때는 설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카메라가 다 있고 전 국민이 보고 계신데 저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제 민심이 표심이 이제는 빨리빨리 변하거든요.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대안의 정당, 대안의 또 이제 대표 찾는단 말씀입니다. 대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곽상도 의원 보궐선거 때 임병헌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3월 달에 당선되고 3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거와 연관선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또 심판을 금방 하실 거다. 최고위원이 스매싱하면 안 되고 이렇게 톡톡 위로해야 된다. 그러면 당대표는 악수 막 거절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다 양비로 말씀하셨는데 둘 다 잘못됐죠. 그렇지만 예, 그 상태가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서열은 이제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상 당대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깨를 저렇게 스매싱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김영 대변인 무슨 상황입니까? 저게 왜 그냥 악수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 이제 아침 최고위원회가 시작을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9시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대표실에 모여서 최고위원들 당대표가 티타임을 하게 됩니다. 한참 뭐 좋은 일, 나쁜 일 다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티타임을 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면 티타임을 했다면 굳이 저기서 악수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전혀 없으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먼저 와서 있다가 그래도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 자리는 풀단 카메라가 들어와서 사실 거의 모든 언론과 국민들에게 또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저렇게 대표와 최고위원의 악수가 거부됐던 것은 일단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도 이에 질세라 이렇게 어깨를 쳤는데 우리 서재현 위원장 얘기처럼 톡톡 두들기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대표의 서열과 최고위원의 위계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면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차례 본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준석 대표가 했던 메시지와 행동 그대로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러링처럼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모습 자체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집에 나오면 전 동아일보를 구독해서 동아일보 1면에 뭐가 나왔는지를 보거든요. 아, 훌륭한 정치인. 동아일보 1면에 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를 걸었죠. 누리호, 성공 빼고 거의 모든 기사는 다 경제 뉴스입니다. 1면은. 그래서 오늘도 경제, 내일도 경제.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냐라는 자괴감에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도 곁드립니다. 악수 거부한 두 분 비공개 회의에서 또 충돌했다고 합니다. 당을 위해 좋은 얘기를 하면 때로는 대표가 좀 들으라. 배현진 최고가 얘기하자 이 대표가 어따 대고 지적질이냐. 어따 대고 뭐라고 하냐. 아, 만만치 않군요. 어따 대고 지적질하냐. 어따 대고 뭐라고 하냐. 그러자 중간에 낀 불쌍한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 회의 끝내자. 지난번에 권 대표가 이 대표 마이크도 끄고 배채고 자제하라고 손도 치고 했는데 싸웠는데 중간에 낀 이번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 회의 끝내자.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지난 20일이었죠. 두 분이 고성으로 충돌했던 장면이 선명한데 연이어 충돌입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다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차, 지금 2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즉,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단독 언론인들이 해볼까요, 쓴 것을 한번?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단독 비공개 회의를 해볼까요? 합니까? 네. 그만합시다. 나 네.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같은 걸 들어보세요. 자,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워낙 유출시킨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언제까지?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자, 비공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저 장면 그리고 나와서 화수의 갈등 그리고 어제 이제 악수 패싱 이후에 비공개 충돌 어따 대고까지 천하람 위원장님 네. 두 분을 다 아시죠? 다 알죠. 이 원래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 대표가 원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뭐 사이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악수 패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이 악수를 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고 뭐 본인의 하나의 이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를 패싱하는 저 장면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연출이 됐어요. 무슨 뭐 무림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느낌으로. 그러고 나서 배현진 의원이 아까 이제 서정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어깨를 스매싱을 했죠. 카메라가 보고 있는데 스매싱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아무리 둘이 사석에서 친하고 격이 없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걷다 대고 또 저희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걸 나름대로 또 포장을 조금 해보겠다고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았다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목을 쳤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보면서 아니 우리 최고위원회가 지나치게 재밌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야당도 아니고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이 재미를 확실히 확 빼야 돼요. 너무 다이나믹해요 지금 최고위원회가. 그리고 또 지금 다이나믹한 게 비공개까지 이어져서 비공개에서 어따 대고 막 하는 것도 바로바로 다 언론에 또 새어 나오고 이러다 이번에 이거 보니까 어따 대고는 누가 유출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다들 조금 이제 좀 이 톤다운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배현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위원이 물론 당대표의 부하는 아니죠. 그렇지만 서로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도 저렇게 최고위원이랑 서로 다투는 모양새가 결코 좋지 않아요. 사실 그러게요. 이준석 대표가 저희 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이 쌓이게 되면 그런
지적이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좀 적당히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공개 회의 내용, 충돌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따 대고가 지금 여러 차례 파바박 오갔는데 서재현 위원장. 네. 자, 어따 대고 지적질이냐, 어따 대고 뭐라고 하냐. 이러면 이 어따 대고라는 말은 어떤 감정의 갈등의 어떤 최정점, 끝까지 갈 때 보통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관계가 상하 관계는 아닌데 말씀 신뢰와 존중의 관계다. 함께 당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이기 때문에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뢰가. 예,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도 사실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10년 이상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란 말이에요. 저렇게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참다 못해서 나온 의도적 행위다. 그렇게 보는 거고 비공개 회의 저도 상근 부대변인 때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 보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조율하고 하는 것이 사실 당대표의 또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비공개 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비공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조금은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공개가 아닌 비공개,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만의 약속인데 저 약속을 어기면서 언론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조금 이제 보인다라는 게 이제 예측 가능한 거죠. 예,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애들 장난 같다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굉장히 격조 높게 지나치게 재미가 있다. 재미를 좀 빼야 된다라고 했지만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직언을 하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들끼리 싸우거나 하고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당 운영을 저리 하나. 기계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라고 합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효옥 전 의원, 이준석 참 애들 장난하듯 정치한다. 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보기에는 이게 애들 장난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대가 크고 이준석 대표의 행동 하나가 스스로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준석 대표 중심의 당 리더십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심화되는 것이고 청년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야말로 어떤 품위 없는 행동으로 인한 폐해가 커집니다. 혹은 이것도 기성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연령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런 어떤 애들 장난 같다는 어떤 그 덧세우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저렇게 막 이렇게 뭐 무린 고수들이 하듯이 이렇게 손을 저렇게 쳐내고 무슨 당랑권입니까? 당랑권이냐? 그런 것보다는 사망권이죠. 당랑권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의 스스로 권위를 자기가 지켜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은 선배 정치인으로부터 대우받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가벼운 행동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랑권 얘기까지 했어요. 중국 무림의 한 파의 권법이죠. 사마귀 권법. 멘티스 박싱이라고 영어를 하는데 당랑권 아니야.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 민주당에서는 윤리위 징계가 연기되자 시간 끌기 아니야라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징계 심의가 세 번째 연기, 당 시스템 무시하는 이 대표나 징계 심의 미루기만 하는 윤리 모두 석연치 않다. 국민 관심 멀어질 때까지 변죽만 울리며 시간 끌기 하는지 의심된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이준석 대표는 2030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한 달에 1,000원으로 국민의힘 주인이 될 수 있다. 당원 가입해달라라고 당원 가입을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대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줄로 줄이면 결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결재도 안 난 치안감 인사를 경찰이 발표해버린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국기문란 발끈한 윤석열 대통령. 경찰청장 물러나라. 경찰 내부에선
경찰청장을 향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 직접 들어보시죠.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차분하게 얘기하지만 그 표현들을 보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제일 강도 높은 비판을 경찰을 향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결재도 안 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경찰이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통령이 분노하는 까닭, 그날 밤 무슨 일이? 자, 6월 21일 오후 6시 15분 행안부에서 인사 초안을 주며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재 올릴 준비를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협의하라. 그러니까 이거 최종안 아니야. 이거 초안인데 협의해야 돼. 결재 올릴 준비를 해. 발표할 준비가 아니라 결재 올릴 준비해라. 즉 결재가 안 나는 거예요. 경찰청 7시 12분 내부망 그리고 언론에 인사초안을 발표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대통령 결재도 안 난 건데 경찰이 언론에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자 8시 38분 행안부가 깜짝 놀라요. 경찰에 아니 왜 그러냐. 이거 초안이다. 그거 발표되면 안 된다. 그러자 9시 34분 경찰청 7명의 보직을 바꿔서 재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에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었잖아요. 경찰 인사 막 번복하고 경찰 망신 주기 하냐 대통령이. 이런 비판을 나오게끔 경찰이 만들었다라는 게 대통령의 분노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당에서도 경찰에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판 들어보시죠.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자 인사 번복, 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됩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또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네. 지금 한 줄로 정리하면 경찰 치안감 인사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자, 결재권자잖아요. 네. 대통령 결재가 안 된 걸 경찰이 발표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인이 되기 전에 안을 미리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관행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이제 경찰과 민정수석실이 협의를 해서 민정수석실과의 협의만 끝나면은 그냥 대통령 재가가 나오기 전에라도 발표를 해왔다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청와대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청와대 의중이 반영이 돼서 경찰과 협의가 끝난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께서 경찰 인사를 막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협의되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정식 재가가 있고 이런 관행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다음에 첫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오케이가 나온 게 맞냐라는 걸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심지어 행안부 쪽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해라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 없이 제 생각엔 아마도 행안부에서 준 거니까 경찰청보다는 행안부가 대통령과 좀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발표해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중요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네. 행안부 장관의 워딩 중이기도 하지만 행안부에서 분명히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재 올릴 준비를 하라라는 워딩이 있었다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여러 복수의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행안부에서 준 안이니까 해도 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저는 경찰에서 도대체 왜 이 절차를 안 거쳤나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 사건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로써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 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 인사권을 주고 경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 정권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정권에 있었던 일을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시간 동안에 그 인사가 번복될 때에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실세의 개입이다. 민주당에서는 실세의 개입이다라고 하며 경찰 길들이기, 마음대로 경찰을 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인수위로부터 좀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에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인사 또 조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그동안의 사실이라면 실제로 보면 인수위를 통해서 그야말로 어떤 그 검찰은 뭐 검찰대로 가는 경찰의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는 걸 대통령께서 지금 법무부로 옮겼죠. 예. 인사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거는 행안부로 옮기자는 것이 대통령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정부 조직법이나 인수위 자체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정리가 된 안을 주면 그것이 최종안으로 보고 경찰은 발표해 왔던 것이 관행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것을 다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네들이 이미 경찰 입장에서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다 번복하고 다 할 걸 왜 우리한테 미리 줘. 이런 입장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서 줘놓고 그렇다고 뭐 경찰이 의견 내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또 번복할 거면서 이제 이러면서 왜 우리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 이런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시스템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윤 대통령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경찰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행안부 내에. 예. 그 부분이 인수위에서나 정부 조직법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니까 예. 이게 과도기적 현상이거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관행에 여전히 앞에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빨리 고치겠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결제 안 낸 걸 왜 뿌려? 국기문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기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옵니다. 예, 결제 안 된 초안 발표 과연 누구 책임일까? 함께 보시죠. 경찰공무원법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 추천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용. 경찰 인사한 결제 시스템. 경찰에서 인사안 올리면 장관이 제청 후 대통령이 결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결제 없이 이번 경찰 발표가 이루어진 거죠. 이상미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초안을 수정해 결제 올리라. 21일 치안정책관에게 지시. 경찰청 행안부 지시 이행하지 않고 초안이 발표됐다. 김병민 전 대변인님,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경찰은 실수였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대노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노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인사 시스템에 맞지 않게 처리가 된 건 맞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았고 조금 전에 절차를 봤지만 경찰에서 추천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대통령께 제청을 하고 최종적인 재가는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경찰에서 만든 초안이 그대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럼 중간에 두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이 다 사라진 채로 경찰의 입맛에 맞게 언론에 보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찰은 지금 관행이다 실수다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의 해명이
신뢰가지 않는 거군요.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바로잡는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정치 개입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정치 공세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 경찰의 어설픈 발표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아니 민정수석실을 없어지게 된 것은 인수위 때부터 다 나왔던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여름 작년 8월 달부터 후보 시절 제일 먼저 공약했던 게 민정수석실에 대한 폐지입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태 속에서 책임장관이라 불릴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훨씬 더 막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추천하게 되는 절차와 대통령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져가게 되는 것은 몰랐다, 처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도 속에서 경찰 조직이 지금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서 여러 안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더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뭐 자꾸 경찰 통제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서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 뭐 이쯤은 돼야 청와대가 나서서 통제한다는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이 뭔가 반기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흘리고 나서 관행이었어요, 실수였어요, 이러는 거다라고 대통령 입장에서 의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그럼 경찰의 해명도 보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도 나기 전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인사안을 공지했다.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들,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경찰청 관계자들 그동안의 관행이다라고 해명합니다. 관행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경찰의 해명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어떤 반응일까?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그것도 최종안과 다른 인사안을 먼저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폐지한 마당에 대통령실과 협의도 안 거친 경찰이 관행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용산에서는 경찰의 해명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 쪽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협의도 안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서재훈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경찰이 뭐 경찰국 신설한다고 해서 그 의도적으로 이제 패싱하고 할 일은 없죠. 대통령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다면 죄송한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았으면 경찰이 들이받을 수 있다. 이제 시작이에요. 5년입니다. 어느 누구가 지금 이 시기에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언론을 보면 15일 날 이미 인사하는 그 경찰청에서 왔던 인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고 나서 귀국할 때 21일 날 바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저도 신용보증재단 경기의 본부장으로 인사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사팀장이 이사장이나 대표이사한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1차 초안을 가지고 제가 이사장한테 가서 대표이사한테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괜찮다고 하면 인사팀장이 보고를 올리는 거고요. 결재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재에도 서면 결재와 구두 결재, 대면 결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결재가 저녁 10시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근데 10시 전에 또 행안부 장관이 또 결재 나기 전에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재가 났다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왜 2시간 동안에 한 자리가 아닌 7자리가 번복이 아니고 바뀌었다, 교체됐던지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냐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하는 참모가 일방적인 어떤 보고만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게 되면 경찰이든 누구든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중간, 즉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찰이 어느 조직이 누구 하나 인사 그것도 좀 서열 3입니다. 이것을 보고 없이 그대로 인사 시스템에 올리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실수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 더구나 경찰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경찰이 이렇게 실수할 리는 없다는 건 공통점인데,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라, 경찰청장이 책임져라.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에 대한 반감, 또 이런 일, 경찰청장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 스탬핑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 대통령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라든지 경수까지 연대해 주신 거죠?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경찰청장 자진 사퇴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냐. 임기 어차피 한 달 남았다라는 건데 보니까 어제보다 좀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딱 한 달 남았어요. 7월 24일 날 예. 임명됐기 때문에 2022년 7월 24일이 2년 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물러나는 경찰청장도 사실은 뭐 할 말은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압박하듯이 할 이유가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경찰안이 행안부로 갔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다시 경찰이 줬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계속 개입할 것 같으면 왜 민정수석실을 놔놓지 왜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통령실과 행안부 또 행안부의 경찰국이 생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할 분담을 확실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신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의 톤은 그걸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경찰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관부 인사를 하면서 식물 총장이라든지 뭐 총장 패싱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지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월북을 단정한 것 아니냐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 여야의 논쟁이 심하게 뜨겁게 격해지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건 그 가운데서 유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2차 가해성 발언들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날의 진실이겠죠?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문해 NSC 직격. 해경 왕이 있었다? 참, 해경 왕이 청와대 내에 있었다? 이런 의혹을 보도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해경 왕이라니요. 해적왕도 아니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자라는 TF가 마련됐고 그 TF 단장이 하태경 의원입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샅샅이 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국방부의 입장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로 그 사람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서주석이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방부가 6월 16일 날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을 때 원래 국방부의 처음 입장은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의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9월 27일 날 서주석 NSC 사무처장의 지시로 국방부에 지침서를 보내서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입장 변화를 했는데 그걸 지시한 사람이 당시 청와대 NSC의 서주석 차장이다라는 확인됐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부가 어떻게 당시 입장을 바꿨을지 저는 이 사건을 직접 당시에도 취재했었기 때문에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에 국방부의 발표는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비판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슬금슬금 바뀝니다. 첫 국방부의 발표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의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시 국방부가 하도 구조도 안 하고 무르게 대응을 해서 저렇게 북한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었던 적이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첫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부다운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의 만행, 우리 국민의 시신을 소각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며칠 뒤에 쓱 바뀝니다. 이렇게요. 27일 보세요. 시신 소각한 거 맞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시신 소각이고 추정이 되고 정확한 사실은 그 북한과의 공동조사가 필요합니다. 톤이 확 바뀌죠. 아니, 북한이 우리 국민의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바뀝니까? 국방부가 이래도 되냐? 당시에도 저를 포함한 전문 기자들이 이런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국방부의 석연치 않은 입장 변화에 서주석 NSC 차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건데, 천하람 위원장님, 네.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아니, 확인한 건 뭘 확인한 겁니까? 맞습니까, 진짜? 그 하태경 의원이 아마 당시 이제 국방부에 있는 자료들을 봤을 겁니다. 국방부 내에도 왜 이런 식으로 입장 변화를 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TF 차원에서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료를 확인했든지 아니면 당시에 저런 브리핑에 관여했던 인사들에게 문의를 했든지 왜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냐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직접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서주석 전 차장이 개입했다, 확인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단정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북한이 책임져라라고 얘기했어요. 1차 발표에서는. 근데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추정된다라고 해놓고 같이 조사해보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책임져라라고 해놓고 같이 조사해보자라고 바뀌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확인 결과 서주석 전 1차장의 개입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주석 전 차장 본인 입장도 궁금해지는데, 서주석 전 차장은 부인합니다.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NSC 회의 문서가 배포되는 체계를 하태경 의원이 오인한 것이다. 라고 오해한 것이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 내용 뒤에 하나 추가할 게 서주석 차장의 변명이 있는데요. 뭐냐면 당시 NSC 회의에서는 시신 소각이라는 우리 측 주장과 부유물 소각이라는 북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이 기사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하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 무엇 하나 자신들의 잘못에서 시인하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까? 천안함 폭침, 그리고 그 당시 금강산 피격 등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엇 하나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군, 대한민국에서 북한 측이 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우리 국내 뉴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들끓게 만들 수밖에 없는 뉴스였는 게, 이 서해 피격 공무원이 부유물에 의지해 갖고서는 기진맥진에 있을 때 이 부유물에 의지돼 있는 공무원을 끌고 다녔어요, 북한이. 그리고 난 다음 총격으로 사살하고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일이 있는 그대로 알려져서 끝까지 진행되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종정선언의 종자도 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소각에 대해서
추정 등에 대한 단어로 바뀌게 되고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결과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건 그리고 피눈물 나는 가슴에 상처를 안게 되는 건 유족 게다가 월북에 대한 낙인 딱지까지 찍어버린 유족에게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진실을 규명할 필요들이 있는데 이 청와대에 있었던 NSC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1차장에 관한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해명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대체 국가안보실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조금 뒤에 또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던 이 북한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북으로 다 돌려보내는 북송 과정 속에서도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있는 휴대전화가 나중에 국회 내에서 이게 화면이 잡히고 난 다음 진실이 밝혀지게 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에 대한 목숨, 생명 그리고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 밝히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보는 것처럼 서수석 차장이 직접적으로 뭐 입김을 냈다라고 볼지 아니면 서수석 차장, 전 차장의 반박대로 내가 지시한 적 없는데 저쪽에서 헷갈렸다라고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지금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지금 여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이중잣대가 좀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뭐냐면 보세요. 당시 NSC에서 북한이 부유물을 태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군은 시신을 태웠다라고 봤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추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NSC의 결론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첩보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월북이다 라고 국방부의 첩보 내용을 아주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 국방부의 첩보가 우리 국민의 시신을 소각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가 북한을 규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방부의 첩보를 왜 신뢰하지 않고 저 때는 부유물을 태웠다는 북한의 말을 더 신뢰해서 규탄도 못하게 애매모호하게 추정으로 갑니까?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9월 24일 날 국방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9월 25일 날 김정은이 얘기했던 것을 송 국가안보실장이 대독했던 사건 사이에 하루 지났을 때의 입장의 변화 그리고 9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결과 대통령께서도 실제적으로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실 내에서의 논의를 좀 톤타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서주석이 지시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논의 체계에 대한 배포 책임자로서의 사무처장의 이름이 서주석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왜곡했다가 아니라 문서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만약 왜곡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굳이 문서로 했겠습니까?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서주석을 말하자면 핵심 포커싱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전체적인 맥락, 시간적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방부의 처음 발표는 이 첩보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도 세웠다. 만행이다라고 규탄을 했어요. 이 국방부의 입장 첫 발표에는 우리 국민이 월북자니 뭐니 이런 말이 없어요. 서지현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이제 찾아가고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의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 것도 저도 그런 의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1년 6개월 전에는 해경과 국방부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었고요. 그리고 해경과 국방부가 정보나 현장에 있는 것이지 청와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보를 왜곡해서 그걸 할 이유도 없고 왜곡할 환경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여야 이제 정보위라든지 이제 국방위 간사가 어떤 국방부의 SI 같은 내용을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국방위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의 한기호 전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육사 출신의 삼선 의원인데 사단장도 하셨고 작전이나 정보처에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사처
인사통이 아니고 작전 정보통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간사로 해서 그 내용을 듣고 명백하게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가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언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간사 한기호 의원에게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 그분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제 진실 규명을 하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월북인이 아니냐의 진실 규명이 그래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금 꽁꽁 봉인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이겁니다. 월북자는 우리 국민 아니냐? 문재인 정부는 왜 구조하지 않았냐? 적어도 북한에게 우리 국민의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느냐? 문재인 정부 누구가다.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구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였기 때문에 요건 역시 베일에 쌓여진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후 3시간 동안 우리 국민이 살아 있었는데 아무런 구조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없었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해경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네. 해경에 아무런 구조 지시가 없었다, 대통령에. 그럼 해경은 국익 그리고 남북 관계 관련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면 총력을 다해서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건 정도의 이제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 웃긴 거는 네. 시신을 소각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 잔해나 이런 게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구조 수색 지시가 떨어집니다. 뭐 찾을 게 없는데 이건 이제 쇼죠. 구조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해경왕이 있었다.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당시 청와대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풀렸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해경왕이라뇨. 해적왕도 아니고. 그 해경왕이라는 분이 청와대 지침 무시하고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해경의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을 소위 압박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여부가 좀 확인해 봐야 할 기사입니다.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A 행정관과 저 수사정보국장이 만나고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해당 수사 담당 윤 국장은 3개월 뒤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현재 남해 경찰 해경청장이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경왕이, 김병민 대변인님, 네. 해경왕이 있다. 그러면 뭐 군대왕, 해경왕, 또 뭐 있습니까? 금감원왕, 뭐 은행왕, 뭐 딱히 정말로 이 해경왕, 너무 좀. 근데 청와대 행정관 한 명 때문에 군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그 행정관을 찾아갔다는 기사 뉴스 기억나지 않으세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비춰지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제목이 청와대 행정관 해경청장 말 안 듣자 수사국장 찾아가 감당할 수 있겠냐며 압박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의 무슨 대사 내용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산업부 장관의 그 월성원 전 수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 죽을래? 이런 표현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을래 과장 이런 내용들이 또 기사화됐던 기억들도 아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련의 사건 어느 것 하나가 터져나와서 우구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정말로 압박을 가했고 그 압박이 못 이겨서 발표를 하고 나중에 승진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이 승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이런 거야말로 진짜 씻어낼 수 없는 국기문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중요한데, 적어도 지난 정권에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인권 문제를 철저하게 묻어놨기 때문에 그 진실의 순간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해경왕이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해경왕이 있었든 해경왕 할아버지가 있었든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분명한 건
국민을 향한 구조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히 좀 규명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어준 씨가 2년 전에는 북한이 이걸 화장해줬다라고 표현을 하더니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프로젝트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피살 공무원의 아내가 김어준 씨를 향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렇게까지 크게 키울 일이 아닌데 크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김정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거 아니겠는가. 아내는 김어준 그 입 다물라. 2년 전 김어준 북한이 남편을 아주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다 참았다. 여태껏 취재 요청한 적 없어. 그 입 다물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입 다물라.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민주당의 워크숍 1박 2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이재명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에서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기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워크숍 현장부터 함께 보시죠. 연이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야기와 조금 전해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부와 또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의원도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라는 쓴소리도 토론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본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결심을 서셨는지요?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권해철 의원님도 출마를 하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출마 자제 요구 같은 게 나오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응답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워크숍에서 서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면 안 된다. 발언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홍영표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하면 나도 안 나가. 너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 한 참석자, 이 의원 당대표 출마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느껴졌다라는 얘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의원 나올 걸로 보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실제로 보면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다면 굳이 무리하게 개항을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은 이미 전당대회에 나오는 쪽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했듯이 상황은 또 상황대로 원래 개항을에 나왔을 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저항, 개항을 선거 과정에서 또 의원들의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한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큰 뜻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재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떠나서 누구든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누가 나오면 나는 안 나가고 나가면 나가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재명 의원을 이제 다음에 또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의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어떤 다른 자기의 꿈을 꾸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반은 아니더라도 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전 후보였었죠. 누가 나오든지 간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책임론에서 오직 책임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국회의원도 있지만 저희 당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식사나 만나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잘 듣되 그것이 어떤 사견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위한 공적인 의견인지를 구분해서 하셔서 이재명 의원도 있고 다른 당대표 특히 최고위원도 여러 분들이 많이 출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책임진다는 것이 나오셔서 비전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듣고 당원이든 국민한테 심판받는 게 책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재명 의원 당대표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는 지역위원장을 던졌어요. 나라도 선거 패배 책임지겠다며 지역위원장 사퇴. 이재명 의원 선거 책임 있는 분인데다 여러 형사 의혹들이 아직 제기되고 있어 전당대회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쓴소리를 김혜영 전 최고는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일단 김혜영 전 최고위원 말대로 민주당이 하면 국민의힘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 얘기가 사실 맞아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로 지금 책임을 표명한 것이고 이게 단순히 본인의 부산 지역위원장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상으로 당의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사실은. 네.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좀 이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책임 있는 분들이 사실 자중을 별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97세대,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젊은 분들이 앞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왔다가 금방 힘을 잃고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표현된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죠 이게 실루엣? 아하, 북한인데 김정은 모습 보이고 저 지도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지도를 떡하니 걸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조선중앙TV의 한 대목 들어보시죠.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연구 토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중요 문건을 작성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나라 포항까지 나와 있는 지도를 두고 군사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이태섭이라는 군 총참모장이 김정은 앞에서 원산부터 포항까지 우리나라의 해안선, 동해안 해안선이 그려진 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일부러 북한이 공개를 한 겁니다. 연이어서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는데 좀 명확히 한 거죠. 이거 대한민국 너네를 위해서 쏘은 거야 라고 위협하는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이런 것 처음 아닙니다. 2017년 8월에도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조선 작전지대라는 우리나라 지도를 떡하니 그려놓고 미사일 타격권까지 설정을 해놓은 남조선 작전지대 제목의 지도를 북한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 우리나라 포항까지 지도를 공개하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목소리를 노골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거 의도적 공개다. 통일부는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남측의 병력 현황 등도 표기해 놓을 걸로 추측되고 있고 전술 핵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도 이건 시사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북한 문제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로켓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액화 연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주 환경 사거리 벌써 700km 돌파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정보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특히 남한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선제 타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미국과 함께 이제 핵 우산 안에서 핵 전력을 사용한 데 대한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더 말하자면 내부의 결속을 강조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군의 어떤 그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자리 안배, 역히 포항은 누가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사실은 작전에 불과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부 조직 개편과 인사 개편 안으로서 이걸 무력 도발 시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 내심 위축된 거다. 네. 김병 대변인. 천인공노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약속을 만약 지킬 거면 저 동해 지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펼쳐놓고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때 약속했던 동해선 철도 연결 어떻게 할까? 남북 철도 연결한다고 그 당시 착공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 철도 연결부터 시작돼서 원산, 철도는 무슨, 금강산 관광 재개해 갖고서는 경제협력한다고 평양 선언 때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잘한 백두산도 가고 그런 얘기들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대한 모든 기전은 비핵화에 대한 전제가 있었는데 핵 무력에 대해서 지금 남한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위협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공공연하게 7차 핵실험이 언제 펼쳐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들이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에 또 관련되고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이 북의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언제 또 저와 같은 도발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를 예의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예전에 서해 불바다 발언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막 사재기했는데 포항 지도 걸어놓고 보면 우리 포항 주민들이 막 무서워할 줄 착각하고 북한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착각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있는데 이제 또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 경제 상황 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안보 위협까지 있다면 사실 우리 국민이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정치권부터 좀 지혜를 모아서 함께해서 이런 것을 좀 헤쳐나가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단단히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